연구 주제의 발굴과 논문 읽기 강독이라고 해갖고 이번 시간에는 논문을 쓰기 위해서 왜 논문이 필요하고 어떻게 논문의 주제를 발굴해갖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걸 통해 갖고 이제 궁극적으로 제가 찾은 논문을 어떻게 읽고 핵심을 빠르게 파악을 해가지고 하는지 실제 예를 들어 갖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논문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석박사 학위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제를 논문 발굴을 해야 되고요. 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좀 처음에는 막막하죠. 그래서 지도 교수님이랑 많이 상의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자기의 생각이라든지 평소의 소신, 관심 분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필요한데, 일단은 석박사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팁 같은 것들을 많이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프로포절이라고 해가지고 학위 논문 또는 일반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의 배경이라든지 연구의 목적, 연구 방법론, 기대되는 연구 결과값, 그리고 이제 참고 문헌들을 이렇게 쭉 찾아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프로포절 형식으로 만들어갖고 이 연구가 정말로 타당한가, 다른 연구와 차별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해갖고 실제로 이제 연구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과제 신청이라고 해갖고요. 그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에 필요한 연구 과제라든지 연구 재단이라든지 뭐 이런 걸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구 주제를 어떻게 발굴해 가지고 참신하고도 좀 견고한 연구를 신청해 가지고 일단 학계라든지 일상 그 산업이라든지 기업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 있는 연구 주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또 찾아가면서 연구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논문을 쭉 읽다가 예전에 학회 이름이 한국주관성 학회라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객관적인 것만 생각을 해갖고 어떻게 하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사물을 파악할까 뭐 이런 식으로 객관성을 강조를 하는데, 학회 이름이 주관성 학회니까 어떤 주관적인 것들을 연구하나 그래갖고 학회 들어가고 내용도 보고, 그 다음에 그 학회에서 주관성 학회에서는요 Q 방법론이라는 걸 써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미국이나 외국에서 많이 연구가 돼 있는 것 같다가 주관적인 거를 어떻게 하면은 객관적이고 과학화 시킬 수 있는지 연구를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Q 방법론이라는 거를 좀 학습을 해가지고 관련 논문도 좀 적용하고 써본 적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개인적인 관심이 있는 연구들은 평소에 논문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런 것들은 뭐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이제 그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성취 달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개인 연구를 많이 하고요. 이 방법론적인 활용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특정 주제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지만 이 방법론을 어떤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연구를 했는가. 여러분들 이제 우리 지금 쓰고 있는 논문의 기본적인 형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찰스 다윈 아시죠? 진화론을 주장하시고 진화론 책을 쓰신 찰스 다윈이 이 논문의 형태와 형식을 최초로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크게 기여를 했다.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지만은 논문의 형식과 방법, 틀을 만드는 것을 처음으로 제공했다는 면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찰스 다윈이라고 얘기하고요. 원래 이제 방법론적인 활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물리학이라든지 공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 자연 현상 이론들을 사회과학에다 이렇게 많이 접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방법론을 발전시킬까. 그다음에 이런 방법론에는 통계적 방법론도 있고요. 통계적인 방법론이 아닌 전문가 활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성적인 방법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사회과학, 특히 뭐 경영학이라든지 경제학이 아닌 행정학이라든지 사회
학과라든지 법학과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방법론을 우리 쪽에 잘 적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해보면 그 새로운 주제에 대한 발굴과 더불어 그 논문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검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 갖고 복잡계 이론, 카오스 이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복잡한 물리적인 현상을 가지고 이게 이제 사회과학적 인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까지 발전이 됐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통계학적 방법론, 새로운 방법론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내 논문에 적용하고 내 주제에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보고 그런 방법론을 잘 적용했을 때 새로운 논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주제를 이렇게 발굴하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데 제가 요즘에 이제 연구 과제를 좀 써보려고 과제 관련된 이제 프로포저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기도 싫고 그다음에 딱히 주제가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론을 적용해야 될지 그냥 손에 안 잡히고 고민만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고민 아닌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은 신문 기사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걸로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해보고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검색해서 논문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요즘에 여러 가지 이제 바쁜 일이 있으니까 논문을 찾아갖고 많이 안 읽은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나 주제라든지 논문 쓰는 게 손에 안 잡히는 거죠. 일단은 논문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리고 많이 찾아갖고 한 주제에 관련돼 갖고 한 30편 정도만 정독을 하면 하나의 논문 주제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반성 아닌 반성하는 게 논문을 좀 많이 읽어야 되는데 뭐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변명거리 뭐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작년에 찾아 나왔던 논문 주제 예를 들어 그 방위산업에 관련된 논문들 제가 이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산업 그거에 관련된 자료들 뭐 이렇게 찾아갖고 압축해 놨던 것들을 한 번씩 보고 그 다음에 1년 지나면요 또 6개월 1년 지나면은 새로운 논문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최신 논문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읽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제가 이제 해외 학술지를 많이 읽었거든요. 일단 이제 해외 학술지는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근데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독해를 하면서 새로운 생각도 해보고 내가 독해를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해외 논문을 한국적인 상황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갖고 새로운 논문을 쓸 수 있을 것인지 다양한 이제 고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해외 아티클은 최신으로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대학원생 시절에 이렇게 읽고 트레이닝을 해놓으면 아이디어가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어요. 해외 저널지를 많이 읽으면.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학문적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다양한 의견 개진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 이건 교수님하고 해도 되고 대학원생끼리 해도 되고요. 저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대학원생 시절만 해도 대학원생들이 이제 꽤 많이 있었거든요. 선후배, 동기 뭐 있으니까 모여갖고 스터디도 하고 그다음에 수업이 너무 논문도 많이 읽고 수업 따라가기가 힘드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갖고 의견도 하고 개진도 하고 자기가 논문 읽은 논문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만든 연구 주제나 방향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뭐 이런 게 굉장히 바람직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주제를 내가 아무 데서나 얘기했다가 도용당하거나 내 주제를 뺏기면 어떨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말로 하고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이제 그 문서화하는 건 별개의 일이거든요. 내 아이디어라든지 내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거를 논문의 형식에 맞게 문서화하지 않으면 그냥 허공의 연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가지고 막 이런 걸 하고 저런 걸 하고 아무리 많이 말로 한다. 근데 이게 이제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뭐 녹화가 되고 녹음이 되고 증거로 남아 있으면 아, 내 아이디어를 저 사람이 그냥 갖다 썼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토론하고 막 의견 개진하는 데서 이런 아이디어 막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아 좋다. 근데 이걸 발전시켜 가지고 그 사람이 내 논문을 똑같이 써버린다. 그러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도의적 비난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먼저 빨리 쓰는 사람이 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술대에 가면 프로시딩스라고 해갖고 학자들이나 대학원생들,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초안이라든지 논문, 그다음에 아이디어 발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듣고 아,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한다든지 다른 주제와 연결을 시킨다든지 이 제시하고 있는 논문의 한계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디벨롭을 해가지고 아, 내 스스로 더 좋은 논문을 차별화된 논문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학술 대회를 참관하고 대학원생 같은 경우는 지도 교수님하고 발표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학습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부산에 있으니까 학회가 이제 무슨 대학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부산대, 부경대 뭐 일반 대학교들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동아대를 포함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학회가 학교에서도 하지만은 해운대에 있는 호텔이라든지 뭐 고급 특급 호텔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전망 좋은 데 가고 좋은 학술적 의견도 듣고 때로는 이제 밥도 맛있는 밥도 주고 그래서 서로 교류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이디어 주제를 발굴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라고 있는데요. 여기가 원래는 한국무역보험학회였는데 금융이라는 이제 단어가 들어가면서 좀 더 영역을 금융 쪽까지 확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학술지를 이제 PDF로 해가지고 제가 구해가지고 요 내용들을 요약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학술지 이제 첫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돼 있어갖고 아 이게 영어 논문인가 이렇게 긴장할 수도 있지만은 요 이제 앞에 영문 초록이 먼저 와 있고 영문 이름 그다음에 요게 이제 이 그 최혁준 교수님께서 2022년 10월 5일 날 논문을 투고를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한 심사를 일주일 안에 빨리 받으셨네요. 심사 결과를. 익명의 심사위원 두 분한테 심사 결과를 받아갖고 수정을 2022년 10월 10일 날 수정한 원고를 제출했고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수정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 작업을 거쳐 최종 억셉트를 10월 25일 날 했네요. 그래서 이 논문은 2022년 10월 호에 인쇄되는 거는 대부분 10월 말일 해갖고 받아보는 거는 이제 11월 달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DOI 주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무역 금융보험 연구지 2022년 10월로 23권 5호에 게재된 논문을 대표 논문으로 해갖고 간략히 핵심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은 논문집을 받아 보니까 10월호에 대충 제가 이제 저도 한 편 사례 연구를 게재를 했었고요. 7편의 논문이 게재가 됐는데 그중에 보니까 무역거래 프로세스 상에서의 블록체인 채택 및 구현 방안에 관한 논문이 이제 눈에 띄어가지고 블록체인 관련돼 가지고 국제 무역 프로세스에서의 채택과 이행에 관련된 연구다 해갖고 최혁준 교수님께서 작성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셨는데 요 학회지에 이제 첫 페이지에는 영문 초록 해갖고 연구의 목적 그다음에 연구 디자인 데이터의 어떤 활용 방법론 연구 결과 결론 이렇게 해서 영문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뒷페이지에 이제 국문 초록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문을 쓸 때 키워드라고 있어요. 이 논문의 키워드는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국제 무역과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 그다음에 AHP 방법론, 그다음에 IPA 분석 방법론. 그다음에 AHP는 저도 논문을 많이 썼는데 이게 이제 계층적 위계 분석 방법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IPA는 importance
그다음에 퍼포먼스 어널리시스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중요도 성과 분석 또는 만족도 분석 또는 활용도 분석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교수님은 다른 뭐 전반적으로 적용을 아주 잘해가지고 논문을 쓰셨는데 보시면 이제 IPA의 여기 퍼포먼스인데 요거를 임플리멘테이션하고 자꾸 혼용해갖고 좀 쓰는 감이 있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좀 느꼈거든요. 근데 뭐 큰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IPA 분석 방법론을 어떻게 적용을 해가지고 뒷부분에 이제 그림이나 사분면에서 중요도를 잘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 갖고 무역거래 단계에 있어서 각 단계의 중요성과 그다음에 실행 정도, 만족도들을 각 계층적 위계질서 방법론 이런 걸 통해 갖고 순위라든지 IPA 분석 방법론으로 중요한 요소들을 분류로 이렇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 상에 이제 IPA라든지 하이어러키컬 프로세스, 그러니까 어널리티컬 하이어러키 프로세스 방법론을 적용을 했다. 그래서 결과값에 대해서는 뭐 통관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상보험, 그다음에 운송, 그다음에 해외 마케팅, 해외 계약 뭐 이런 각각의 단계에 있어서 무역거래의 투명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블록체인이 촉진을 하고 각 해당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고 만족하는지를 설문을 통해 갖고 분석을 했죠. 이 다음에 이제 IPA라든지 AHP 분석 방법론의 아주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대규모 샘플링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 20명 미만 하여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소규모 샘플링으로 설문을 해도 충분히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근데 예를 들어갖고 다중회귀 분석이라든지 회귀 분석 이런 거는 샘플이 최소 32개 이상이 돼야 되고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따르는데 이런 AHP나 IPA 같은 경우의 방법론은 대규모 샘플링을 써볼 필요가 없고 그냥 전문가를 대상으로 대표성 있는 샘플만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무역거래 프로세스상의 블록체인 채택과 구현 방안에 대한 연구로 최혁준 교수님께서 하셨고 두 번째 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제 국문 초록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훨씬 더 눈에 들어오기 편하죠. 그래서 디지털 기술에 따른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서비스 구분 없이 경제활동의 패러다임이 엄청난 큰 변화를 받고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큰 수혜주인 가상현실, 증강현실, AI,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경우 서비스 및 업무 프로세스와 연계될 때 무한한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이러한 그 시적절한 시점에 블록체인 도입을 통한 국제무역의 거래 메커니즘을 단순화하고 자동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블록체인 도입은 투명성과 정보의 무결성을 보장을 통한 거래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며 이는 국제무역 프로세스에서 매우 중요한 효과다. 그러니까 늘 이 업무에 대한 투명성, 정보의 무결성 이런 거는 두말하지 않아도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연구를 통해 갖고 AHP에서 우선순위를 보면은 그 응답자들은 블록체인을 통해 갖고 무역 계약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무역 결제, 수출입 통관, 해상 보험, 국제 운송, 해외 마케팅 순으로 블록체인의 채택과 구현에 있어서의 중요도를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국문 초록의 IPA 분석 결과는 분량이 이제 다 지면에 다 못 쓰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을 했고 뒷부분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본 연구는 2021년도 산학협동재단의 지원을 받아갖고 수행된 연구다. 그리고 평택대학교의 국제물류학과 교수님이신 최혁준 교수님께서 이렇게 연구를 잘 해갖고 쓰셨고요. 그 무역 그 금융보호마켓지의 양식은 이렇게 목차는 제목 있죠. 제목은 전부 다 영문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회마다 편집 양식이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집 양식을 엄격하게 지켜야 돼요. 이걸 안 지키면은 투고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회원 가입도 해야 되고요. 이 학회에 투고하기 위해서는 회비도 납부해야 되고 회원 정보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야지 논문을 투고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사를 거치려면은 심사료도 납부해야 되고 학회마다 뭐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투고할 때 심사료 내는 학회도 있고 계제가 확정됐을 때 심사료를 내는 학회도 있고요. 그래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심사료를 내고 계제가 확정이 되면은 연구 지원을 안 받으면 일반적으로 20만 원. 그리고 연구 지원을 받으면 10만 원이 추가되고 3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를 넘어가거나 학회에서 요구하는 그 기본 페이지를 넘어갈 때마다 한 페이지당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해요, 논문이. 그러니까는 무조건 논문을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핵심을 잘 정리해 가지고 20페이지 또는 학회에서 요구하는 분량만큼만 정확하게 핵심을 넣어갖고 쓰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논문이 20페이지가 넘어가면은요, 저는 집중도가 너무 떨어져요. 읽는 사람들이. 그래서 핵심 위주로 해가지고, 논문을 작성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논문 한 편에 막 40페이지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읽는 가독성도 떨어지고요. 그렇게 많이 써버리면 다음번에 내연구할 때 너무 한꺼번에 여기다 많이 집중을 해버리면은 다음번 논문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음번 논문을 위해서 좀 아껴두는 것이 필요하죠. 보시면 이제 서론에서는 2022년 경제는 2021년 대비 2.5% 둔화된 3.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러니까 요거 논문 쓸 시점에 이렇게 외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교역량이라든지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이런 블록체인의 초연결 핵심 기술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네트워크 상의 그 거래 정보를 블록체인이 검증, 기록, 보관할 수 있는 분산 장부 기술로서 보안성, 투명성, 뭐 중개성 등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쫙 여기 강조가 되면서 서론에서 내가 왜 이 연구를 해야 되는지, 이 연구에서 뭐를 하려는지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본 연구는 국제무역 프로세스상에서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채택하고 구현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 요인을 도출하고 무역 단계별 중요도와 실행도를 분석하는 게 연구의 목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관련돼 갖고 2장에서는 문헌 연구의 배경, 연구 동향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블록체인의 개념 및 특징 이렇게 그림이나 자료를 활용을 해갖고 기존 거래 방식은 중개기관에다 자료가 집중이 돼갖고 했는데 블록체인 방식은 당사자들이 서로 상호 공유를 통해 갖고 어느 하나도 소외되지 않고 뭐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유형과 특징 해가지고 특히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에는 채굴 및 알고리즘 기반 해갖고 익명의 거래 증명 방식 해갖고 이 두 가지가 또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이 되거든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고 이 블록체인 퍼블릭은 확장성이 낮고 거래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는데 가상화폐 등에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나 컨소시엄 블록체인 이거는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 관계상 자료를 구해갖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분산 원장 기술 이런 개념들도 좀 이해해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증명의 기본 원리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시값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그 서류나 이런 것들이 무결한가?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이 그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한 합의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제 거래 증명 방식에서의 합의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 증명 방식과 그러니까 거래 증명 알고리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작업 증명 방식과 그 다음에 지분 증명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고 쉬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에 따라 갖고 이제 가상화폐든 서류든 이렇게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갖고 검증을 하는데 이 두 개의 장단점이 너무 극명하기 때문에
요것들은 이제 지금 뭐 예를 들어 그 지분 증명 방식은 해당 디지털 자산의 지분을 더 많이 가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블록체인에 기록할 권한이 더 많이 부여하는 증명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의 장단점은 여러분들이 요걸 좀 보시면서 실제로 논문을 구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좀 개념을 좀 잡아 두시면 되고요. 기존 논문에서 이렇게 선행 연구를 강조하는 이유는 내 논문의 차별성이라든지 기존 연구의 흐름이나 동향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중복된 연구를 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신 연구 동향이 어떤 게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활용하고 있는 변수나 요인들을 내가 이제 가져다가 활용하고 내 논문 쓰는데 변수나 요인으로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 블록체인의 시장 규모라든지 동향 이런 것들은 보고서나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갖고 내 논문을 좀 더 리치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의 시장 규모 및 전망 보면은 앞으로도 꾸준히 크게 성장할 거고 연평균 뭐 시장 규모나 성장률 보면은 뭐 엄청나죠. 61.5%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고 특히 요즘에는 이제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공 서비스, 의료 및 케어, 무역, 물류 및 유통,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뭐 이제 블록체인 시장 규모도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요 기업들의 블록체인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잘 정리해 갖고 설명을 하고 있는 표를 보고 있는데 대표 기업 SK텔레콤, 파수닷컴, SDS, 삼성,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 의료 쪽에서는 메디블록이라는 그 코인도 있거든요. 블록체인 기반의 의료, 관광, 금융 이렇게 하는데 메디토를 개발하는 이런 메디블록. 이 메디블록에서 나온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하여간 뭐 20배, 30배 막 올랐다가 이제 폭등했다가 뭐 폭락하기도 하고 막 그런 그 여담으로 얘기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에서도 이제 암호화폐 쪽에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 특히 이 논문의 핵심인 국제무역에서 이제 블록체인은 이제 국제무역을 보시면은 크게 해외 마케팅 단계, 무역 계약 체결, 이행, 계약 불이행 시 클레임 및 분쟁 해결 단계로 이렇게 크게 구분하고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우리가 이 표를 통해 갖고 알 수가 있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존 수출 거래 방식과 블록체인 기반 수출 거래 방식을 좀 비교를 하자면 중앙 집권화된 것들을 통해 갖고 은행이라든지 수출업체, 운송업체, 물류업체, 수입업체들이 이렇게 한 군데 모여 갖고 서류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블록체인 기반에서는 수출, 물류, 수입, 은행 그 다음에 수입업체들이 서로 동시에 이런 서류를 공유하면서 보안성, 무결성, 신속성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을 제공한다. 벌써 2017년도에 이영주 연구원이 이제 산업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로 얘기를 했고 특히나 이제 거래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급격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런 장점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국제무역의 블록체인 도입 효과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스마트 계약이라든지 절차의 효율성, LC의 자동 개설 이런 뭐 장점들이 있고 보험 가입이라든지 통관 서류, 데이터의 전송, 대금 청구의 자동화, 데이터의 안전성, 선정 서류, 원본성 강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장점들, 통관, 반품 이런 것들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 할 수 있다고 무역 협회에서 이런 자료를 통해 갖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본 연구는 표본 크기가 22명. 그러니까 AHP라든지 IPA의 장점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1대1 면접이나 이메일로 조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샘플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특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사업 유형, 품목 이렇게 갖고 합계를 쭉 보여주고 있고요. 블록체인 뭐 채택 및 구현 시 중요 요인을 여기 보시면은 중요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제일 중요한지 단계별로 요소에서 나온 것들 순위까지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번으로 이제 블록체인 활용
요인별 IPA 분석, 중요도, 만족도를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 해외 마케팅의 5가지, 무역 계약의 5가지, 그다음 수출입 통관의 5가지, 국제 운송 5가지, 해상 보험 5가지, 대금 결제 5가지 설문 항목에서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평균값을 쫙 나타내고 여기서 또 만족도로 이렇게 비교를 해갖고 중요하면서 만족하냐, 만족하면서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으면서 만족도는 높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세부 항목으로 뒷부분에서 이제 자세하게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PA 분석 방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만족도와 중요도를 X, Y 축으로 두고요. 아까 그 5개씩 되는 변수에서 만족도가 높은 거, 중요도가 높은 거, 이렇게 해갖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서 이런 중요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이 그래피컬한 분석 자료를 제시할 수가 있어갖고 이거에 따라 가지고 뭐 중점 개선 사항이라든지 해외 마케팅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업체 정보와 이력 검증, 수출업자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거래 투명성 제고 및 마케팅 신뢰도 구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항목별로 중요한 우선순위를 쭉 도출해갖고 그 의의와 시사점에 대해서 이렇게 핵심을 통해갖고 결론을 짓고 향후 연구 과제라든지 이 논문의 특징 이런 거 이제 추가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 문헌을 유심히 봐야 되는데 어떤 키 아티클을 통해 갖고 연구가 되었고 최근 해외 학술지 어떤 자료를 찾아보고 어떤 저널지에 주로 이런 내용들이 게재가 되는지를 파악해 보는 참고 문헌의 활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 논문도 21개의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21개 정도 활용하면 이런 좋은 논문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뭐 논문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김석규 박사님의 박사학위 논문이 IPA 분석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그 박사학위 논문 보시면 IPA 분석 방법론의 장점이라든지 특징, 그 다음에 그 1사분면부터 4사분면까지의 중요도, 위치, 결과값에 대한 해석 방법 이런 내용들이 있어갖고 설명을 드리는데 1사분면은 유지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영역으로 높은 경쟁력을 회사나 기업이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항목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이 요구되는 영역을 1사분면이라 얘기를 하고요. 2사분면은 집중 영역으로서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는 낮은 영역으로 해당 영역에 속한 항목은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2사분면은 또 3사분면은 저순위 영역으로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낮은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영역에서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나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족도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나 자원 배분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게 3, 4분면이다 이렇게 하고요. 또 4, 4분면의 경우에는 과잉 영역이라고 해갖고 중요도는 낮지만 만족도는 높은 영역으로 해당 영역에 속한 항목보다는 다른 항목의 지원을 투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설명한 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해갖고 만족도와 중요도가 높은 1사분면 유지 영역,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집중 영역, 중요도 만족도 둘 다 낮은 저순위 영역, 만족도는 높은데 중요하지 않은 과잉 영역. 해갖고 이 IPA 매트릭스라고 해갖고 요걸 바탕으로 결과값 나온 거를 이제 자세히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연구는 근데 마틸라 앤 제임스라고 해갖고 1977년도 이게 이제 이 논문이 제일 IPA 분석 방법론 설명할 때 인용이 많이 되고요. 가장 최근에는 손성민 외 2020년도 연구에서 IPA 자료 방법 매트릭스를 활용한 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뭐 논문들을 좀 많이 찾아보고 오늘 제가 설명드린 대표 이 논문은 제가
새로운 연구 주제의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연구 과제를 작성하기 위한 프로포절용으로 쓸 때 방법론의 적용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다음에 모든 논문이 완벽한 논문은 없어요. 그래서 그 논문의 보완점이라든지 그다음에 향후 차별화된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다양한 논문을 읽고 어떻게 여기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발굴하는지 그다음에 향후에 내가 무역 프로세스상의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하고 논문을 쓸 것인지 지금 이 논문은 무역 거래 프로세스 상에서의 블록체인 연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행권이라든지 해외 진출한 기업들, 금융 기업들이 핀테크를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IPA 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김석규 박사님의 논문이 그런 류의 연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IPA 분석 방법론을 적용해 갖고 핀테크를 한 연구도 많이 있고 나 같은 경우는 AHP 방법론을 좀 적용을 해 가지고 그 좀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서 견고한 논문을 좀 써보겠다 이렇게 뭐 아이디어를 짤 수도 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최혁준 교수님의 무역보험 연구, 무역금융보험 연구시에 실린 논문을 바탕으로 논문 일종의 요약 강독을 해드렸어요. 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